재현이 안녕. 자, 재현이 사중 가겠습니다. 민정이부터. 너희들은 이 책에 나오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가보고 싶어? 하랑이. 나는 한번 그리스에 한번 가고 싶어. 난 신화 같은 거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리스 한번 가보고 싶어. 세진이. 나는 프랑스로 가고 싶어.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에는 이제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에펠탑을 보고 싶기 때문에. 제인이. 재현아, 마이크 안 들리는 거야? 네? 말해봐. 소리를 내보라고. 우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들어보니까. 들려.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딱히 가보고 싶은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독일에 한번 가보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소시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독일은 맥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안주에 소시지가 많이 발달해서 종류도 엄청 많다고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엄청 유명한 독일 소시지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은요? 네, 저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 폴란드 빼놓고는 다 가봐서 못 가본 폴란드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 폴란드에 특히 소금 광산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폴란드 소금 광산을 가보고 싶습니다. 민정이 야고르라고 말하면 독일 소세지를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야골라? 너희들은 이 책에서 몰랐던 점을 새로 알게 됐다면 뭐가 있었어? 하랑이. 나는 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100년 전쟁에 승리 이끌었다 하잖아. 근데 난 잔다르크가 그냥 소녀가 아니라 장군인 줄 알고 있었거든. 그냥 유명한 남자 장군인 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 태진이. 나는, 이 모든 나라들, 여기서 나오는 막 이탈리아, 막 스페인 이런, 모든 곳들에 대해서 새로운 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뭐지? 무엇보다 오스트리아가 음악의 나라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 제인이. 나는 그냥 거의 다 몰랐던 것 같아. 나도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게 나는 스페인이랑 에스파냐가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다른 영어 발음이랑 무슨 언어로만 이름만 다른데 같은 나라라는 것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종교의 자유를 얻게 하면서 그 유럽의 그 신교를 믿던 그 사람들이 구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몰려들었고 그들 덕분에 그 네덜란드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네덜란드가 영국보다 앞서서 상당히 그 세계를 주름 잡았었는데 그렇게 주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 궁금했었는데 뭐 나라도 작고 막 그런데 그 요인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했다는 어떤 그런 정책이
새로웠고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였어? 하랑이. 난 그림 삽입이 진짜 아쉬웠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 책에서 살짝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 세진이. 나는 나라 여기에 나오는 나는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 제인이. 글쎄, 나는 대부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나는 이 책에서 새롭게 많은 점을 알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유럽 이야기라서 여러 나라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헷갈리고 좀 복잡했던 점이 아쉬웠어. 선생님은요? 네, 뭐 저도 특별히 뭐 이 책을 흥미롭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장점이 더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진이. 너희는 이 책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사랑이. 나는 이탈리아. 나는 이탈리아에 한번 가봤었거든. 그래서 조금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 민정이. 나도 이탈리아가 좀 재밌었던 게 우리 집에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탈리아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들도 여기에 좀 나와가지고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 제인이. 내가 보기에도 비슷하게 이탈리아가 뭔가 재미있는 내용이나 조금 더 신기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 나는 스위스 쪽에서 133쪽에서 스위스 전통 악기인 알펜 호른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호른은 금관 악기로서 이제 둥글게 생겼는데 여기 스위스 전통으로 돼 있는 알펜 호른은 이렇게 길게 나팔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면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79쪽에 네덜란드 편에서 그 더치페이에서 우리가 요즘에 더치페이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 더치페이 하자, 즉 뭐 자기가 먹은 음식은 자기가 그 계산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치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책에 보니까 더치페이의 원래의 의미는 한턱 낸다, 더치트리트라는 말, 한턱 낸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러 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뭐 이런 과거의 문화가 오히려 더치트리트, 더치페이의 원래의 말이었다는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지 그런 점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너희는 이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이 책을 읽었을 때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하랑이. 나는 유럽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곧 세계사도 배우고 한데, 이렇게 유럽에 대해 배우면 좀 더 세계사가 쉬워질 것 같았어. 민정이. 나는 이 책에서 하랑이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몰랐던 점들도 많이 나왔고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서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할 거고, 나중에 많이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제인이. 나도 조금 전에 하랑이랑 민정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이나 이야기 역사 같은 거나 뭔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아가지고 좋았어. 나는 나는 세계를 생각하면 아시아에 대해서밖에 잘 몰랐는데 유럽에 대해서 유럽이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나라 스페인은 토마토 축제가 열리잖아. 너희는 이 토마토 축제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없다면 좋을 것 같아? 하랑이. 난 좀 별로일 것 같아.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토마토를 던지고 하면 좀 불쾌할 것 같거든. 내가 맞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시간에 차라리 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을까? 민정이. 나도 없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 토마토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혹시라도 무슨 과일 같은 거에 알레르기 과칠이긴 한데 과일 같은 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모르니까 던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사진에서도 봤듯이 되게 토마토가 으깨진 것들이 머리카락에도 막 붙어 있고 토마토 즙으로 온몸에 다 퍼져 있고 내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 아닌 것 같아. 제인이. 음. 내가 보기에도 조금 많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거기 묻었는데 안 지워지면은 진짜 망한 거잖아.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뭔가 싫어. 나는 나도 민정이처럼 좀 모르는 사람한테 던지면 좀 기분이 나빠할 것 같은데 그날에는 그냥 다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한 2년, 3년에 한 번쯤은 이런 토마토 축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요? 우리 옛말에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일단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케첩을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토마토를 뭐 그냥 먹든지 아니면 토마토를 뭐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일로 살짝 찍어 먹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그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토마토를 채소로 요리해서 먹는 걸 보고 너무나 그 기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토마토가 사실은 과일이 아니라 이렇게 요리하는 데 쓰이는 채소 이거를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좋은 식재료인데 이 식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는 데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 우리나라에 요즘 그 들어온 외국에 없다가 들어온 축제 중에 물총 축제 해가지고 물 막 이렇게 물총으로 막 서로 쏘면서 막 이렇게 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축제로도 세진이가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 해소는 충분히 되지 않나. 그러니 토마토 같은 식재료는 잘 먹는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하랑이. 프랑스에는 에펠탑 있잖아. 만약
에펠탑이 세워질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너희들은 에펠탑 건설하는 걸 찬성했을 거야, 반대했을 거야? 민정이. 나는 별로 딱히 잘 모르겠는 게 내가 무슨 건축이나 무슨 토지 어쩌고저쩌고 어느 것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세진이. 나도 잘 건축에 몰라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에펠탑이 멋있을 줄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건설하는데 많이 든다고, 별로 세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제인이. 나는 찬성을 조금은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별거 없는 게 철덩어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좋아지니까 이제 문화유산이 되잖아, 점점. 난 반대를 했을 것 같아. 프랑스가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건축물이래. 근데 프랑스 혁명은 귀족들이 계속 흥청망청 사니까 백성들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에 대해 분노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에펠탑은 건설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때 들고 일어난 그 사람들 살짝 조롱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가장 높았던 건물 때문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세워진 거거든. 그래서 난 좀 반대했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찬성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뭐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들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세금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뭐 했기 때문에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자의 일색이라는 소설책, 유명한 소설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그 모파상, 이름이 모파상입니다. 기드 모파상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에펠탑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늘 그래서 식사하러 에펠탑에 있는 레스토랑을 갔어.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을. 좀 이상하잖아. 에펠탑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에펠탑에 있는 레스토랑을 맨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어. 당신은 에펠탑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에펠탑에 있는 레스토랑을 맨날 갑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에펠탑이 아니 안 보여서?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나 에펠탑이 보기 싫은 에펠탑이 보이는데 그나마 에펠탑 안에 있는 그 식당에 가야지만이 에펠탑을 못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 안에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에펠탑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여자의 일생을 쓴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유명한 일화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에펠탑은 초기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또 오늘날은 그 파리 에펠탑이 바로 파리의 랜드마크라고 그러지. 그 파리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 있는데 바로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파리 갔을 때 에펠탑 그 안에를 올라가려고 아주 줄을 거의 막 1시간 가까이 섰던 것 같아요. 아주 길게 서 있다가 에펠탑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잠깐 이렇게 보고서 내려왔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 막상 가면은 별거 없는 것 같고
안 가자니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런 아주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에펠탑 그 가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그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야경 밤에 이제 그 에펠탑에 그 야경을 보는 것들이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좋아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해? 민정이. 그건 아까 좀 이 하지 책, 않았나? 아, 좀 아쉬운 장점, 점, 장점, 장점? 장점이 들어있었어. 해.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 유럽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 같은 거, 유럽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었던 점이고,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머리가 좀 복잡해졌던 점이 단점인 것 같아. 세진이. 이 책의 장점은 좀 도움이 되는, 옆에 노란색 박스 안에, 조금씩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 개인이. 난 아까 제 민정이가 말했던 것처럼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있긴 했는데 또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난 장점은 유럽의 역사를 한 번에 훑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해서 좋았었어. 근데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사진사집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또 다른, 아까 말했듯이 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이 고대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내가 들은 바로는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대. 그러다가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멸망을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별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튤립 거품이었나? 아무튼 거품, 튤립의 거품이 꼈다고 하거든. 그 거품이라는 건 그러니까 튤립이 이탈리아에 되게 유명하잖아. 튤립을 계속 사람들이 사. 그래서 튤립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하다가 그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그게 가격이 완전히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래서 네덜란드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좀 안 들어가서 아쉬웠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책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렇게 그 상식이 될 만한 또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어디가 잘난 체하기 좋은 나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아주 자세히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잘 붙잡아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랑이가 아는 게 아주 많습니다. 하랑이가 아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투기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부동산 투기.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 바람에 이른바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벼락 거지가 됐다. 뭐 예를 들면 저 친구나 나나 뭐 그냥 저 친구는 집이 뭐 2억짜리 집이 있고 나는 은행 예금에 2억이 있었어. 그러면 같잖아 둘이. 근데 1년 만에 2억짜리 집이 막 7억 8억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내 예금은 2억에서 이자부터 갖고 그냥 2억 뭐 한 50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원래 수준이 같았었는데 저 사람은 단지 집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집이 7억이 됐는데 나는 예금에 있었는데 그냥 2억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확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이른바 그 가상화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트코인을 뭐 10개 줘야 뭐 피자 한 판을 사 먹을까 말까 했던 그 한 개에 뭐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했던 것들이 지금 뭐 몇 천만 원 한다,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만 배가 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한 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피자 사 먹을 돈으로 비트코인 10개만 갖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몇억 되는 부자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런데 어떤 실체가 있는 건지 그런 그 투기 열풍이었던 그런 불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박탈감도 느끼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비쌌던 것들이 또 어느 한순간에 또 투기가 진정되면서 확 꺾여가지고 또 이렇게 막 몇천만 원짜리 하던 것들이 갑자기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서부터 또 돈을 잃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로 그 투자의 대상으로 튤립, 꽃, 그 튤립 한 송이가 심지어는 나중에 뭐 몇천만 원, 몇 억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누군가가 또 사주겠지. 누군가가 또 더 높이 사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근데 그때는 다 거기에 몰두해서 그걸 했었는데, 나중에 그 투기 열풍이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종목만 바꿔가지고. 튤립이 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일들은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고, 또 그때마다 이번에는 달라. 그런데 꼭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또 거품이 터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른바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몇몇 사람들은 크게 부자가 돼. 근데 이제 대다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인이. 너희들은 이 책에서 나오던 나라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재 같은 거를 알고 있어? 아니면 혹시 모르는 것도 있어? 민정이. 나는 문화나 그런 걸 몰랐던 나라가 엄청 많아서 스위스나 이탈리아 빼고 그리스 빼고는 거의 다 몰랐던 것 같아. 세진이. 나는 독일에 대한 문화가 좀 궁금했어. 왜냐하면 독일을 하면 나는 히틀러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독일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독일에 대한 그래서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나는 독일에 대해서 궁금했었어. 하랑이. 나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정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외에는 진짜 다 몰랐었어. 나는 글쎄. 나는 저거 뭐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건 알고 있어. 나머지는 거의 몰랐던 것 같았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갔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면 이제 현지 가이드가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뭐 새롭게 알게 된 나라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여기 보면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깨알 상식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 중에는 제가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 보면 유럽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쪽수로 보면 12쪽, 13쪽이 되겠네. 유럽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은 우리 이렇게 보면 대서양을 끼고 유럽의 서쪽으로는 여기 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이런 아메리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남쪽에는 뭐가 있어? 아프리카가 있는 거고, 유럽의 동쪽에는 아시아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돼 있어. 유럽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북부 유럽, 북쪽에 있어요. 북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4국 하면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 거기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유럽 하면 서유럽을 말해요. 서유럽에서 영국, 여기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서유럽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남부유럽 쪽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남부유럽의 나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동부유럽,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동유럽 국가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유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벨기에, 네덜란드 여기는 안 나왔는데 더 지도를 확대해 보면 룩셈부르크라고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래서 이 나라들을 합해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합해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는 우리가 발트해 3국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발트해를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과거에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었었는데 소련이 멸망하면서 막 붕괴되면서 독립했던 나라들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그다음 요즘 가장 해외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어디야?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것도 과거에는 러시아였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소련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러시아는 유럽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대륙의 위에 있어. 그래서 이 러시아를 이게 아시아로 볼 거냐 유럽으로 볼 거냐인데,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영토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에 속하는 부분들은 이쪽에 모스크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게 이제 제일 큰 도시긴 하지만 이쪽은 어쨌든 굳이 말하면 유럽 쪽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이 이쪽 나머지 어떤 그 영토들은 대부분이 아시아인들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유럽 사람이라고 유럽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라들 중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그 나라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선생님 까먹었네. 이 나라들은 또 뭐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 세 나라를 묶어가지고 또 무슨 삼국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들도 이제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유럽 쪽 이쪽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그 유럽이라고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분이고, 최근 들어서 이 터키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나라가 터키거든. 요 터키가 요즘에 이제 그 유럽 연합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터키를
줄까 받아주지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요즘에 EU라고 들어봤어요. 유럽연합? 유럽연합이라고 해서 원래는 영국은 파운드화, 프랑스는 그 프랑이었나? 선생님 생각이 정확히 안 나네. 그다음에 독일은 마르크.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 돈이 따로 있었어. 근데 경제를 통합해 갖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뭘로? 유럽에 여행 가면 여러분들 유로를 가지고 가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로를 쓸 수 있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어갈 때는 그 국경 그 입국 심사를 해. 근데 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은 국경 심사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유럽 안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정치 체제는 각각 인정을 하지만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통합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점점 그리고 군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럽 연합 방위군이 나토라는 어떤 그 함께 이제 뭐 힘을 모아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 EU 유럽연합 쪽에 팀에 가입하려고, 그래서 유럽과 편먹으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이렇게 편먹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안 된다, 그냥 반발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과거부터 유럽이 아주 훌륭했냐? 그렇지 않았어. 과거에는 오히려 여기 중국의 문화와 문명이 훨씬 더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의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17,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이 훨씬 더 이제 앞서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20세기 그 세계의 패권을 유럽이 쥐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유럽이 표준처럼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세계 최강대국, 초강대국의 그런 위치를 청하고 있는데, 미국도 결국은 유럽의 사람들이 넘어가서 세운 그 부분들의 백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어떤 그런 백인들의 문화가 지금 세상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유럽에 관한 여러 그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물론 이 책에서 이제 다루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행길이 막혔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여행길이 또 풀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하는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입니다. 물론 이제 가까웠게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도 싱가포르 이런 데도 많이 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서 유럽을 손꼽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여름 방학이나 이런 방학을 맞이해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배낭을 짊어메고 유럽 곳곳의 나라들을 이제 여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도 이제 막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막 유럽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여행 많이 가는 곳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데, 이런 여러 나라들은 이제 한꺼번에 막 쫙 도는 10박 10일 동안 막 열 몇 개국을 도는 그러한 여행 상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선호해서 유럽에 또 이제 그 중요 관광 명소를 이제 이렇게 찍기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EU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유럽과도 우리나라가 교역을 하는 어떤 그런 규모도 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유럽은 또 중요한 파트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우리가 세계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현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뭐 그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유럽의 그 민족들, 아까는 우리가 나라를 중심으로 봤다면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 유럽의 민족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유럽의 민족 세 가지. 세 개 나와 있잖아. 라틴족, 그렇지. 게르만족, 라틴족. 두 번째가 게르만족, 게르만족. 세 번째가 슬라브족. 슬라브족. 그래서 라틴족과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요 세 족속들이 가장 이제 그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세운 것들이 바로 그 라틴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 아까 말했던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뭐 이런 쪽에 동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슬라브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안에 다시 이제 뭐 프랑크족이다, 앵글로색슨족, 영국, 미국 그 중요한 종족이 앵글로색슨족이다, 뭐 고트족이다, 그 다음에 부르군트족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게르만족의 다시 이제 그 작은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민족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기억할 것들은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들, 그 정도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유럽의 사상, 유럽의 어떤 생각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커다랗게 우리나라는 세 가지. 유교, 공자님 말씀 유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교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불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기독교. 요 유불선, 유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도교도 있고 했었는데, 도교는 상대적으로 적고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어떤 그 생각을 규정짓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면,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규정짓는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뭐하고? 기독교 천주교? 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는 하나 합쳐서 기독교 천주교 하나 합쳐서인데, 뭐 18, 기독교하고 19기 뭐라고 이슬람, 그랬어? 응?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이슬람교? 유럽은 이슬람교 영향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 영향을 받기 시작했지만, 원래 유럽은 전통적으로 이슬람교하고는 이렇게 맞서고 싸우고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자 18, 19쪽에 보면 특히 그 용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인데 뭐라고 돼 있어? 헬레니즘이요. 그렇지, 헬레니즘하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쓸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헬레니즘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 사상이야, 그리스. 그래서 유럽의 뿌리로 쭉 올라가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그리스, 고대 그리스 국가가 나와. 아테네, 자유도시, 민주주의 뭐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사람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이 아까 하락이가 말했던 기독교 천주교의 뿌리, 결국 하나님, 그를 믿는 건데, 원래 이 기독교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그 민족신이었어. 민족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민족신, 유일신이 하나님이었었는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민족의 신이 단지 하나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민족신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신으로서 이제 이렇게 더 퍼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기독교를 믿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고 국교로 삼으면서,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그 당시 이제 유럽을 제패했기 때문에 유럽의 중심 사상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의 사상이에요. 신.
그래서 이제 신 중심의 헤브라이즘과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두 개가 뭐 한 거야? 결합된 거. 그래서 유럽 사회가 어떤 때는 신 중심의 어떤 그런 세상에 살다가 점차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꼭 봐야 되는 게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헬레니즘 때문에, 또 하나는 성경책, 헤브라이즘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상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유럽 문화나 유럽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 바탕이 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는 보면 지금 유럽의 역사를 뭐 유럽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길 텐데 아주 큰 사건만을 중심으로 딱딱딱 정리해놨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이른바 십자군 전쟁을 꼽고 있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그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지 그 당시에는 중세 천주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유럽을 쳐들어왔어.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고 막 스페인도 다 그 이슬람 세력이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성지를 뭐하자, 되찾자. 저 이슬람 세력을 뭐하자,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단지 종교 간의 어떤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세력 다툼들이 있었던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왕과 뭐 교황과의 어떤 그런 권력 분쟁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각 지역들의 어떤 영주들 간의 어떤 그런 싸움도 있었던 거고, 복잡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줄기 또는 명분은 어쨌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 기독교를 지키자,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으로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르네상스래. 르네상스인데 14세기에서 16세기에 르네상스가 나오는데, 자, 그 전까지는 중세의 종교의 시대였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헤브라이즘, 신중심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이라는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다시 주목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더 생각하자.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인문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예술 운동 이런 것들을 펼쳐서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때의 그 예술품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르네상스가 이제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또 이렇게 계기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유럽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되는 것들이 바로 뭐 종교 개혁. 종교 개혁에서 지금의 여러분 성당 다니는 성당, 천주교를 우리가 구교로, 옛 종교라는 뜻이야. 반면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개신.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라는 뜻이야. 개신교. 그래서 원래는 구교, 천주교만 있었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만 있었어. 그러다가 이 천주교가 부패했다고, 천주교가 문제가 많다고, 그 잘못을 뜯어 고치자고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뭐다? 개신교.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른바 구교와 신교 간에 이제 뭐가 붙은 거야? 전쟁이 붙은 거야. 구교와 신교 간에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단지 이제 그 종교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하락나라는 우리는 구교야, 세진나라는 우리는 신교야. 그럼 하락나라하고 세진나라가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구교와 신교 사이의 어떤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 운동에서 루터가 이제 이른바 종교 개혁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교가 생기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장로교회라던가 감리교회라던가 이런 교회가 생겨나왔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산업혁명. 그래서
17, 18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대단히 공장의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 앞서가기 시작한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의 문명과 문화가 아시아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어. 그 전에는. 근데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유럽이 이제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또 이렇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대량 생산에 풍요로운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전에는 그냥 다 같이 가난했어. 뭐 기껏해야 하랑이 100만 원, 뭐 세진이 뭐 50만 원, 민정이 50만 원, 재인이 50만 원,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하랑이는 100만 원 있고 우리는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2배 정도 차이가.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하랑이는 갑자기 100억, 세진이, 민정이, 재인이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5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간 거잖아. 20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하랑이는 뭐야 아까 얼마였어? 100만 원에서 뭐 1000억이 돼버렸다. 그럼 막 수만 배가 뛰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격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주 이 땅이 뭐 제인이가 여기 이 동네 대전 땅이 다 제인이 땅이야. 그럼 이제 농노해가지고 제인이가 세진이하고 하랑이하고 민정이한테 땅을 좀 이렇게 나눠줘. 그래서 농사 지으라고 한 다음에 반반 나눠 먹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러한 그 영주와 농노의 관계였다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뭐 세진이가 이제 커다란 공장을 세워. 그럼 세진이가 이제 공장을 소유하는 부르주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프롤레타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동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른바 산업혁명이 있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했는데, 왕과 귀족들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이 부르주아들, 공장 지어가지고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 그다음에 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이 그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거든. 그리고 과거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이 공장을 만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그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가난한 그 노동자 농민들은 또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부자가 된 부르주아와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뭐해서 손을 잡아갖고 세상을 뒤에 엎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고, 프랑스 대혁명은 단지 프랑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왕과 귀족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민혁명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도 타협하는 어떤 그런 나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세진나라, 민정나라, 하랑나라가 있는데 서로 더 많은 원료를 확보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물건 만든 걸 더 해야 돼? 팔아먹어야 돼. 그러려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식민지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라고 했다는 거야?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식민지를 가진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먼저 식민지를 개척해서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뒤늦게 이제 독일이 좀 발전해서 자기들도 식민지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독일의 선택은 뭐야? 한판 붙어서 싸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식민지를 지키려는 자와 식민지를 서로 뭐 하려는 자? 뺏으려는 자들 사이에서 뭐였다는 거야? 싸움이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야.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은 독일이 나쁜 놈들이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나쁜 놈들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착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 전쟁을 먼저 일으킨 놈이 나쁜 놈이니까.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서로 식민지를 뭐 하려고, 자기들끼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지들끼리 서로 뭐 한 거야? 치고받고 싸운 거야. 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인이가 이렇게 있는데 세진이가 와갖고 야 너 나한테 돈 내. 해가지고 제인이가 얼었어요 하고 맨날 1,000원씩 바쳤단 말이야. 좀 이따 민정이가 야이씨 나한테도 돈 내 하니까 제인이가 얼었어요 하고 이제 뭐해? 또 막 한 800원을 바쳤단 말이야. 그 제인이는 돈 갖고 있는 게 2,500원밖에 없는데 세진이한테 1,000원 뜯기고 민정이한테 800원 뜯기고 그만 700원으로 겨우겨우 어렵게 살고 있었어. 그 하랑이가 나도 이제 뭐야 제인이한테 돈을 뺏으려고 했더니 제인이니까 뭐 돈을 뺏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랑이는 세진이하고 민정이한테 야 제인이 돈 니들 뺏은 거 나한테도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근데 세진이하고 민정이가 싫어 내가 왜 줘? 그랬더니 하랑이가 뭐 안 줘? 이게 하고 이제 뭐야 하랑이가 이제 세진이하고 민정이는 이제 패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세진이하고 민정이하고 하랑이가 이제 서로 뭐해?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자 그럼 누가 나쁜 놈이냐는 얘기야 이 얘기에서. 저희 3명이요. 어떤 사람은 하랑이가 먼저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하랑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인 입장에서는 세진이와 민정 이들도 다 내 돈을 뭐 하는 놈들이야? 뺏어가는 놈들이고 서로 내 돈을 뺏겠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관점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식민지 쟁탈을 위해서 지들끼리 싸운 전쟁이다라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아니 세진이하고 민정이가 그냥 제이니까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랑이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랑이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전쟁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랑이가 나쁘다. 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지. 세진이. 근데, 저희한테 돈을 뺏긴 제인이, 전쟁을 일으킨 제인이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잘못이? 돈을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 뺏긴 것이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민정이하고 하랑이하고 가서 세진이를 막 팹니다. 그리고 세진이한테 가서 말합니다. 네 잘못이야. 네가 안 맞아야지. 맞은 네 잘못이야. 그럼 세진이가 잘못했어. 내가 맞았구나. 내가 안 맞았어야 되는데 라고 세진이는 얘기할 거야. 그렇지 세진아. 네 잘못이지. 네, 언어 터진. 네. 물론 지금 세진이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 니들이 약해가지고 니들이 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니들이 약해가지고 뺏겼냐. 그러니까 니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마치 깡패가 돈을 뺏으면서 야 네가 강했으면 내가 네 돈 안 뺐잖아. 그럼 내가 나쁜 놈 안 되잖아. 근데 네가 약해갖고 내가 네 돈 지금 뺏는 거 아니야. 넌 나를 나쁜 놈 만든 거야. 에이 나쁜 놈. 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러한 그 전쟁이다라고 규정짓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의 앞부분에는 유럽의 어떤 그런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설명에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프랑스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체코와 슬로바키아인데 이 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시절에 그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분리독립한 거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독립한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이런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 각 나라가 갖는 어떤 그런 특징들, 문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정이가 스페인하고 에스파냐가 같은 나라였어요? 하고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선생님도 스페인은 뭐고 에스파냐는 뭐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에스파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서반어라고 해요. 서반어라고 하기도 해요. 서반어는 뭐냐? 스페인을 한자로 표현하면 서반이야. 서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서반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가는 또 화란, 영어로 쓰면 또 한자로 쓰면 화란이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는 또 이렇게 화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영국이라는 것도 한자어잖아. 원래 영국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잉글랜드라고 잉글랜드. 프랑스는 한자어로 뭐라고 불러?
불란서 들어가서 불란서? 불란서가 한자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그래. 그래서 프랑스어를 불어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란서어라고 해서 불어라고 그러는 거야. 한자식 그 발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한자어로? 이태리. 이태리가 이탈리아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태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역시 한번 이렇게 쓱 읽고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까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책은 뭐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흡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세계사, 세계 지리를 또 여러분 학교 교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책 창작 동화집입니다. 그래서 윤기현 선생님이 쓰신 창작 동화집,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책인데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선생님이 여러 분만 했을 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농촌 사회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 어린이날. 세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숙제를 내줄까 싶은데 숙제 내줘도 돼? 네, 저 알 것 같아요. 하랑이도 안 되고 민정이는 전 돼요. 세진은 되고 저 먼저 알 것 같거든요. 뭐야 말해 세진이.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고 오세요. 그렇지. 선생님이 숙제로 낼 것은 어린이날 부모님께 선물 많이 받기. 어린이날 부모님과 신나게 재밌게 놀기인데 하랑이하고 민정이하고 재인이는 숙제를 거부했으니까 선물도 받지 말고 놀지도 말고 우리 세진이만 부모님께 선물 많이 받고 잘 놀고 엄마 아빠한테 꼭 선생님이 독수리 숙제하랬단 말이야. 안 하면 혼낸다겠단 말이야. 그래서 꼭 숙제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